안녕하세요. 부동산 상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집대성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다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제공된 계약일 기준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전국에서 9,500여 건이 거래되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 4% 늘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가격 감소세가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기쁜 소식도 들렸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수도권의 매매 증감량이 돋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 모시고 2024년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현재 시장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집대성 오늘은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의 김성수 교수님과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의 하정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먼저 김성수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하정민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정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흐름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양쪽에 두 분의 교수님 모시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한층 더 든든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도권의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소세가 5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 수치를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서울의 경우는 전월 대비했을 때 약 0.01%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봤을 때의 전세라든지 임대가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거래 시세에 찍힌 거래량 같은 경우도 3,000건이 넘었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1만 건 이상 됐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모두 점진적으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올라간 기저를 좀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선거철이라든지 그리고 봄 이사철에 수요도 조금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을 좀 살펴봤을 때에는 이제 올라간 매매가만큼 거래량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거래량의 증감 수준은 예년과 봤을 때 크게 많이 웃돌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폭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택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량이 상승으로 전환된 구체적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 뭐 단순히 수요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뭐 금매가 소진돼 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가격이 20%에서 3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차상위 매물이 매매되면서 실제 매매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어느 정도 시세가 바닥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공급 부족에 따라서 추후 향후 가격이 또 상승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공사비로 인해서 신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 때문에 기존 아파트 매입이 좀 더 유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주택의 매입 분위기가 반영이 되기도 했고 또 금매가 소진되어 가는 것도 맞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분양 시장을 좀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저 이른바 당첨되면 20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며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린 개포동 디포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었는데요.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께서 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기회의 물건들이 많이 나올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답변해 주시죠. 네, 청약 광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신주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줍줍이라든지 선당 후금이라든지.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그 로또 청약, 소위 말하는 시세 차익을 높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거주 요건이라든지 자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로또 청약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점진적으로요 분양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4월 달 이후부터 5월 달, 6월 달부터요 이제 수도권의 본격적인 분양 시장이 좀 열리게 되는데요. 기존에 좀 보게 되면은 기존보다는 분양가가 약 5%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3월에 국회에서 이제 통과한 법안으로는 이제 거주제도를 유예해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자금 출처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나오는 것들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황금 분양 시간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기사들만 좀 살펴봐도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좀 흔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서울의 분양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 탈서울 현상도 점점 가속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 및 부동산 시장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국토교통부 통계 누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서 경기도에 이제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시군 중에서 미분양 가구가 있는 지역, 미분양 가구가 0인 가구 있는 지역이 9곳입니다. 9곳을 보면은 광명, 과천, 안산, 오산, 구리, 군포, 의왕, 여주, 가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요자들의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있는 2023년도에 분양 단지가 있었던 광명이나 구리, 의왕 등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었죠. 광명에서 예를 들면 작년 7월에 공급된 그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에서 단기간 완판에 성공을 했고요. 구리에서도 작년 2월에 또는 5월에 인덕원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계약 시작한 지 9일 만에 완전히 판매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즉, 이 미분양 제로 지역에서는 수요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거래량도 많고 가격 상승도 유리해서 꾸준히 집값 상승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호재 중에서도 또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호재가 바로 교통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교통 호재 중에서도 서울과 또 교통이 잘 뚫린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교통 호재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GTX, DEF 노선, 이 신규 노선의 지정 호재, 그리고 8호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 신도시까지 가는 이 8호선 연장선의 개통 시기가 바로 코앞입니다. 오는 6월로 현재 다가왔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들이 구리나 남양주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남양주 별내 신도시까지 가는 이 연장선이 이제 6월에 완공이 되죠. 완공이 되면 구리시 그리고 다산, 그 별내 신도시까지 광역 교통망이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리역이 별내선이 개통이 되면 기존의 경의중앙선하고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더블 역세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구리역에서 잠실역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내역에서는 잠실역까지 20분대로 도착을 하게 되는 그렇게 개선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가격에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인창동에 보면 롯데 캐슬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점점
활발하고 또 매매 가격도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실제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비싼 가격으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8천까지 이렇게 붙은 채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용 82제곱미터에 대한 그런 분양권도 9억 6천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작년 2월 달에 분양할 때는 상당히 비싸다, 최고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 수혜 지역으로서 1억 원대 이상 피가 붙는 프리미엄이 붙는 걸로 거래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거의 무색해질 정도가 돼버렸죠.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 중이 있는 구리시의 인창 C구역이나 또는 수택 2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역세권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구리나 남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인 경의중앙선에만 좀 의존을 해왔었는데요. 이 8호선이 연장된다면 서울의 주요 업무 단지죠. 잠실이나 강남 등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또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좀 각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교통 호재를 살펴보면서 GTX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GTX A 노선이 일부 구간 지금 개통을 했죠.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한 2, 3주 전에 개통을 했는데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동탄 A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요, 이미 예견된 호재,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난 잔치였고 알려진 호재였기 때문에 힘을 그닥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GTX가 이제 개통 예정인 서울 지역과 조금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아직 공급량이 조금 많아서 주춤거리고 있는 청량리,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있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연신내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2000년도, 2020년도 초반까지는요, GTX라든지 지하철 노선이 신규로 뚫리는 호재에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미 좀 선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시장적인 분위기상 올라가지는 많이 못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들어가는 이제 지하철 노선보다는요, 생각보다 광역 급행 노선이 힘이 조금 적었던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기조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GTX 호재는 사실상 이미 예견되어 있던 호재이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뭐 최근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지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 자금이 많지가 않아서인지 아무래도 탄력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좀 재개발, 재건축 소식들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이죠.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책들을 내놨는데요. 뭐 안전 진단 등 이 규제를 좀 완화를 대폭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조금 미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정부의 정책이 공급을 늘리는 정의 방향으로 간 것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이미 지난 1.3 대책에서 안전진단 항목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기 때문이고요. 재개발은 재개발 추진할 경우에 1%에서 3% 정도가 이제 모자라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60%로 7%를 줄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노후도 요건이 67% 정도 되었었는데 7%나 줄어들게 했고요. 주민 동의율도 80%에서 75%로 완화한 점, 네, 재개발 추진 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동의율이 70에서 75% 사이의 그 동의율이 계속 상당히 많이 있고요. 80%를 넘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2년간 준공된
60제곱미터 소형 주택에 대해서 24년부터 준공된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에서 주택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활용도를 상당히 제고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발표 내용이 실현되려면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돕기 위해서 이런 규제 완화 및 전폭적인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다들 많이 흔히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소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급량을 늘리려면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소규모 재개발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요,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란 무엇이냐면요, 이웃에 있는 그런 집들을 그리고 이제 아직 기반 시설이 닦여져 있지 않은 예를 들면 다세대라든지 다가구가 많은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면은 이것들을 묶어서 개발을 허가해주는 그런 개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단점이 있다면요, 이 모아타운이라든지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걸리는 인허가에 걸리는 단계라든지 이 요건을 굉장히 많이 완화해 줌으로써 속도를 빨리 내서 그만큼 빨리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가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로 구획만 건드리고 이번 기반 시설이라든지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높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고 컴팩트하면서도 그만큼 빠르고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규모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도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이 기존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이 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빠르다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수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공법 재개발, 재건축 실무와 또 강의를 하고 계신 전문가인 만큼 각 사업마다 우리가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죠. 네, 재건축 사업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이제 건축물만 노후된 상태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고요.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또 건축물도 노후화된 곳입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이나 모아타운 사업은 이른바 이제 중소규모의 개발로 보시면 될 건데요. 이 각각의 사업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각각의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 이 도시재생 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익과 비용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수익 부분이 크거나 또는 비용이 작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익은 많아지고 비용은 좀 작아져야 거기에 따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도 다시 수익이 환원이 되는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동의를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성이 높아지려면 이 건립 예정 세대 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조합원 수와 건립 예정 세대 수를 비교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야만 비용은 거의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공사비는 많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좋아지려면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립 예정 세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입지가 중요한 것이죠. 입지가 좋거나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가장 먼저 큰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8호선 변례선이 개통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역세권에 대해서 재개발 구역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세권 인근에 사업성이 좋은 그런 재개발 구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입지와 사업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흐름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언급해주신 부동산 지역 중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있다면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도요, 이미 호재가 선반영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의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좀 우리가 나중에 시세 차익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조금 선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제 서울로서의 편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구리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서울과 거의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사업이 또 열심히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신규로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는 지역인데요. 아직 가격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 약간 메리트가 있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 개발이 좀 이루어지는 개발 예정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리 지역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과 맞닿아 있고 교통 호재가 있는 곳 바로 경기도 구리시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구리 지역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 넓은 구리 지역 중에서 특히나 이 지역은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예, 역세권으로 이제 편입되게 되는 구역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택 2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택 2구역은 전체 재개발 구역이 34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6,200세대 정도의 대규모 단지가 재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250% 적용해서 층수도 38층 높이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4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까지 해서 6,220가구니까 웬만한 택지지구만큼의 그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세권으로 또 편입되는 구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역세권으로 편입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가격들에 대한 그 실거래가보다도 지금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도 실거래가 원룸형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한 2억대 정도 됩니다. 예, 2억대 되고 투룸 같은 경우는 2억 2천에서 2억 6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리시 내에서 눈여겨볼 만한 구역으로 수택 2구역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정민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수택동 이외에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어떤 구역들이 있을까요? 네, 인근의 교문동이라고요. 서울과 이제 상봉이라든지 망우랑 근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물론 건립 세대수가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중요한 건 사업성입니다. 이 지역을 봤을 때 예상 조합원 수가 900명인데 예상 건립수는 3,000세대 이상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구역이 두 구역이 있는데요. 한 구역은 이미 이주와 관리 처분이 이루어진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치 평가를 좀 산정해 봤을 때예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약 이 지역에 있는 신축 매물들이라든지 나와 있는 매물의 분포도를 보면 약 3억 후반대에서 4억 5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신축 매물들을 향후 봤을 때 30평형대를 간다 했을 때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예요. 구리에 이제 신축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들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프리미엄이 쌓일 정도로 공급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인기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4억 5천대의 매물을 취득을 하셔서 향후에 30평형대 10억 원 가치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추가 분담 금액에 부담이 낮게 가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수택동에 이어서 교문동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말씀을 들어보다가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를 매입할 때 같은 빌라인데 왜 신축을 매입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구옥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가치 산정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같은 조합원이라도 1등부터 이제 끝등까지요. 다 권리평가 금액이라든지 가치 평가 금액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신축의 경우는 아무래도 건물에 대한 그 평가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청약도 좋아하시고 하지만 이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했을 때 내가 매물을 중장기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했을 때 노후도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후도에 의한 임대 공실이라든지 그리고 임대가를 낮게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보수에 대한 하자 비용이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축의 경우에는 임대가도 높게 받을 수 있고 보유하시는 동안에 하자 보수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감정평가 시의 평가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또 보유기간 동안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축을 매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부터 지역 분석, 개발 전문가이신 두 분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정민, 김성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들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